네, 반갑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회차다, 그죠? 5회차의 야간반 강의다. 9월 27일,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정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 경매하고 우리 그 온비드 공매가 있는데, 우리 공매에서는 주로가 이제 압류재산, 예를 세무서에서 압류된 거, 이것들 이제 압류재산이 한 7, 80% 되고, 국공유재산이 한 20, 3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압류재산이 상당히 한 7, 80% 점유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경매하고 성질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로, 경매는 채권 상계가 되는데, 공매는 상계가 안 되고, 또 경매는 인도명령이 되는데 공매는 또 인도명령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매, 특히 압류재산에서 이게 점유비가 한 7, 80%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공매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매, 경매 비교한 거를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는 압류재산이다. 그래서 요거 말고 국유재산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국유재산이야 뭐 볼 거 없죠. 깨끗하니까 권리 분석할 게 없으니까 국공유 재산은 뭐 문제가 없고 세무서 압류 행가하고 우리 경매 절차하고 어떻게 다르나 해봅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에요. 집행법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가 변호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 공매 근거법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걸 하죠. 국세징수법에 들어가셔가지고 61조부터 87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공매 압류 절차는 61조부터 87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매는 78조부터 162조 우리 민사집행법을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이게 이제 옛날에 민사소송법에 들어있다가 별도로 떼놨어요. 민사집행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경매는요, 건전항권 설정 계약서로 경매가 되죠. 은행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의경매. 그 다음에 주로 판결문을 받아서 하는 예로 집행권한이 있어야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세무서에서는 보통 예로 창원세무서다 그러면은 압류를 하죠. 먼저 등기부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공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경매가 있고 공매 공고가 있고 각 부에 두 개가 보이면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법원에도 하고 자산관리공사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법원만 했는데 난 자산관리공사에서 팔려가지고 배분합니다. 그럼 그때는 만약에 세입자가 이제 배분 요구를 안 했으면은 무배당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공매 공고도 찍혔고 임의경매나 강제로 찍혔으면은 법원도 해야 되고 자산관리공사도 권리신고 배분요구를 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세입자들. 자, 그럼 통지는 이제 주로 이제 법원에서 하죠. 법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도 이렇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검색은 우리 법원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자산관리공사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코드옥션.조정케어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는 온비드.gio가 아닙니다. show.kr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반해서 무료는 아무래도 여러분 보면은 조금 좀 너무 간단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옵션이나 안 그러면은 뭐 지주옵션, 테인 뭐 사이트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료는 이게 이제 알바나 일 쓰기 때문에 좀 권리 분석에서 허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료를 좀 주고 보셔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유료를 보는데 아끼지 마시고 꼭 검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인수 같은 것도 여기는 직원들이 보통 한 20년,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체가 심한, 이제 구독성 같은 경우는 본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가보면은 한 4, 50명 직원이 계속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좀 챙기고 있어요. 있는 반면에 무료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겠죠? 뭐 들랑달랑하고 직원들이 이직이 심하고 이러면은 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 임대차는 주로 우리 경매는 집행관이 갑니다. 동사무소, 세무서 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한다든지 등록사항 등 현황서를 발급한다 이러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압류재산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집행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경매에서는 이제 매각문건 명예서를 작성하는데 그 다음에 현황으로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매각문건 명예서를 작성해서 보죠. 그러면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에 보면은 상세에 나와 있어요.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말씀드린 매각문건 명시서하고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경매는 매각문건 명시서,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권리 분석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여러분은 매수 희망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는 우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경매 참가자는 경매됐다 그는 그걸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전입된 사람을 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해주는데 이름이 황경진 크면은 황땡땡 이렇게 줍니다. 이죠? 이제 성만 보여주고 뒤에 이름은 이제 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이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두 통을 해야 돼요. 구주소, 신주소를 좀 해두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때는. 왜냐하면은 지난번도 보니까요, 서울에 7억짜리가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구주소에는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주소를 발급을 하니까 거기는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구주소만 뗀 사람이 5억짜리가 선순인데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4억에서 낙찰받았습니다. 7억짜리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선순위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받아뺐는데 나중 보니까 5억짜리가 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4천만원 넘게 입찰 보증금 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주소, 신주소를 두 개를 발급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에 안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안 놉니다. 안 놓는데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법무부에서는 그 외국인들 대해서는 거소 증명 발급을 해줍니다. 거소 신고 증명 발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소가 예로 동사무소는 안 들어갔더라도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거소 사실 증명서 거기에 주소가 있으면은 그거는 전입된 걸로 봅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 그래서 똑똑 뚫려가지고 외국인이다 하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세무서는 여러분이 가도 이 발급이 안 됩니다. 등록사항 등 현황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이 발급이 안 돼요. 동사무소는 선순위 세입자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세무서는 선순위 상가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법 개정이 좀 요구됩니다. 이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문제죠. 뭐 동사무소는 전입세대 열람내 발급을 해주는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요것도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공매에서 임대차 보호법, 상가보호법 이게 다 적용이 되느냐? 다 적용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지를 낙찰받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되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내라 이 말이죠. 안 내면은 10%를 몰수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면사무소나 여기서 농지증을 안 내주고 반려증명이나 미박을 알림을 예로 받았다 이러면은 일단 법원에만 제출하면은 10%는 몰수는 지금 실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보통 반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째지 말고 찢지 말고 그거를 법원에는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러고 법원에서 불허가를 대부분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10%는 낙찰자의 기초 사유가 아니니까 돌려달라 하면은 지금 실무상은 거의 돌리고 있으니까 농증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너무 그렇게 감민 반응 가질 필요 없고 과감하게 낙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물법 무효권 주문이 있어도 물론 그거를 소송하면 됩니다. 소송하면은 행정심판 소송하면은 발급해주라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2007년도 판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긴 힘들고 일단은 농지증에 대해서 농지낙찰 받고
법원에 면사무소 가서 주는 서류를 일단 제출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게 중요해요. 제출 안 하면은 무조건 몰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우리가 이전하고, 그죠?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의 첨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매 과정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넘고 잔금을 치르고 보통은 60일 이내에 내죠. 우리가 60일 이내에 낼 때 그때 소유권 이전 서류에 그때 첨부, 농지라처 받으면 첨부 안 되면은 등기간이 각하합니다. 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첨부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신문 공고에 우리 매각 조건이 있어요. 신문에 보면은 부동산 경매 공고이라 신문에 나와요. 14일 전에 놓은데 거기에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는 뭐냐 하면은 농지증을 내라 일주일 이내에. 그 다음에 빠지는데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는 1회 안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 매각 조건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에서 마찬가지. 공매에도 우리 특별 매각 조건 같은 것이 이제 농지증을 받으면은, 이거 써놨죠? 농지증을 받아라.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공매 매각 결정이 취소 안 해준다. 이 말이다, 그죠? 나중에 잔금 다 내놨고, 농지증 못 받아왔어. 그러면 이제는 못 하더라도 공매 결정을 취소해 주이소. 그러면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문 공고에 또 나타난 주의사항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선순위 세입자 조심하자 이 말이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그는 요 문구는 1번 건저당권,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 그죠? 주택이나 상가에 먼저 전입신고나 사업장을 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설정하기 전에 먼저 전입을 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매 쪽에서 배당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인수가 되니까 조심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매에서는 많이 꼬입니다. 꼬여가지고 10%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순위 세입자 파악,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소기는 권리 주로가 1번 건저당 설정자입니다. 그 날짜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은 예를 다가구에 뒤에 한 10세대 들어왔다.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없는데 1번 설정보다 앞선다 그러면은 경매나 공매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공매도 마찬가지. 신문에 보면은 일어났어요. 주거용 건물의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이 이야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등기 일자보다 먼저 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못 받았을 때는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한다.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는데 조금 법률 좀 문구가 조금 비슷하게 쓰라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은행에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방 한 칸 뺍니다. 예를 기타 지역은 지금 1,700만 빼요. 방 한 칸에 빼는 이유는 대출 해주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세입자를 딱 안 넣었어, 소유자가. 그래갖고 나중에 경매되고 되면은 이제 소액보증금을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니까 안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소액보증금을 은행에서는 이제 예로 1억짜리 받아다 그러면은 LTV 비율 70% 그럼 7천만원이죠. 7천만 해주면 되는데 빼기 1,700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5,300 대출해줘요. 왜냐 그러면은 이 소액보증금 요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당히 배당 순서가 제일 빠릅니다. 임금 채권하고 동술이죠. 그래서 경매 전에 일단은 소액보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경매 전에 전입신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이전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경매 전에 하고. 근데 요게, 적용 금액은 자주 우리 주택은 한 10분 밖에, 10차 계정이 있어서 10차. 계정이 될 때마다 금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표를 보셔야 되고, 상가는 6차 계정이 있었습니다. 6차 계정. 그래서 소액보증금은 그 조균표를 보고 조금 따져야 되는데 우리 구독천에서는 예상배당표 보면 돼요. 그거 다 써놨으니까 소액보증금 정도 보는 거는 조균표 안 봐도 구독천 보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어떻습니까? 공매는 경매 등기 임의 경매 이전에 이 말 알고 뭡니까? 공매 공고 이전에 이 말이다, 그죠? 공매는 우리 세무 써서 압류하고 공매 공고 한다 했죠. 등기부상에. 공매 공고 이전에 전입 신고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배분 요구 종일 이내 배분 요구한 경우에 주는데 이런 경우도 적용 금액이 예로 차원 같은 3천에 1,000만 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이제 금액을 조금 이제 조경표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매하고 경매하고 같이 이렇게 등기부에 같이 놓을 때는 법원 경매 날짜를 기준한다 이야기입니다. 공매하고 경매하고 두 개 같이 등기부에 한 아파트에 각 부에 찍기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공매 날짜를 기준해서 소액보증금을 준다 안 준다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유유지는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점유를 붙들어매야 되느냐? 그거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종기일까지는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뒷날부터는 퇴거하고 점유를 이탈도 상관없어요. 소액 보증금은. 자, 그러나 단 대항력이 있는 선순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시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3억 아파트를 선순위가 여기 있어서 낙찰자가 5천을 받았대요. 5천을 받았는데 5천을 한 달 뒤에 잔금을 넣으려고 500 넣고 4,500 넣으려고 보니까 넣기 전에 동사무소 전입시에 연락만 하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이 퇴가가 없어요. 그래서 잘됐다. 전입시에 연락을 발급을 받아놨고 잔금을 딱 치렀습니다. 4,500을 치르고 내용 증명 가요. 당신은 대항력을 상실했으니까 좀 빚게 되겠다.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교수 통해서 전화 왔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붙들어매야 되는데 실무는 아마 돈 받을 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붙들어매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우리 민법에 보면은 잔금 넣을 때까지 이렇게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등기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퇴가해도 선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리를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공매는 대항력 유지는 공매 매각 결정일까지 점유가 점유를 유지해라 이났는데 지금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해당 되겠느냐 제 생각이 그때입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우리 경매나 공매나 지금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뭐 공매는 뭡니까? 배분 요구 종결 그런 거 있죠. 그때까지 전입 점유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날짜는 공매 매각 결정은 낙찰되고 뒤날이자리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정확한 해석을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맞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공매 매각 결정일까지 낙찰되고 그죠? 낙찰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신고 배당 요구 종기. 우리 세입자들, 특히 세입자나 임금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매각기일 이전으로 옛날에는 매각기일 이후입니다. 옛날에는 국법은 이후인데 지금은 두 개 다 매각기일 이전에 낙찰 우리 1차 기일이죠. 1차 기일 이전에 정합니다. 그럼 그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배당 요구, 배분 요구인데 우리 경매는 배당 요구고요. 공매는 배분 요구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우리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보니까 배당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그죠?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가압류 신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민상법에서 여러 가지 웃음 배제된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철회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놨어요. 그럼 공매도 보면은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 특히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채권 신고 배분 요구서에서 서면을 신고하는데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권, 우리가 저당권, 이건 다 마찬가지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세입자들, 상가나 주택의 세입자들, 그 다음에 임금채권자 받을 사람, 임금채권은 최종 3월 임금하고 3월치 월급하고 최종 3년치 퇴직금은 건저당을 100날 자려놔도 선배당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소액보증금하고 동순이죠. 임금채권은 소액보증금하고 동순이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건저당을 100날 해놔도 임금채권자 쳐들어오면 다 선배당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협에서는 지금 보통 대출 선순위 건저당 설정 안 하고요. 주로 신탁에서 맡겨버립니다. 요것 때문에 임금채권 법정일이 빠르기 때문에 건저당보다도 그래서 보통 신탁에서 맡기고 대출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신협에서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입찰은 우리 경매는 법정에 산다 이 말이죠. 법정에 사는 기입찰이고요. 동사는 우리 이런 이제 가정집에 압류된 테레비, 피아노 이것들은 호가경매입니다. 불러 산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우리 부동산 경매는 기입찰이죠. 기입찰 하는 것은 이제 입찰표로 쓴단 말이죠. 입찰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표로 써하는 것이 기입찰이다. 그죠? 쓰고 하고 있고, 동사는 써갖고 이제 제출하는데 11시 10분까지 보통 동사는 이제 불러서, 그죠?
이제 하는 것이 호각입니다. 말로 호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매는 기간이 차례다 말이죠. 온비드에서 월화수 5시까지 이제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을 가입하시고 온비드에, 그러고 이제 온비드 안에 나의 온비드에 4,400원짜리 법령공인 인증서가 있어요. 4,400원 요거를 사가지고 등록을 해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비드에 회원 가입하시고 법령공인 인증서를 나의 온비드에 등록을 꼭 해놓으세요, 미리. 자, 그 다음 봅니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는 우리 창원지방법원은 100%, 80%, 64%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서울 같은 데는 대구나 인천을 보면요 100% 빠졌다. 70% 빠졌죠. 70%. 그 다음 뭡니까? 77에 49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100%, 70%, 그 다음에 56% 이런 데가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는 보통 20, 30% 법원에서 임의로 떨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 공매는, 경매는 매달인데 공매는 매주면 뭡니까? 매주에 10%다. 10%씩. 그래서 100%부터 90%, 80, 70, 60, 50까지 하고요. 그러고 협의를 합니다. 세부서에 협의를 하면 한두 달 걸리죠. 그 다음부터는 매주 단위 하다가 협의가 끝나면은 50% 이하부터는 매주 매 5%씩 떠납니다. 5%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5%까지 막 떨리다가 그 다음에 또 2%씩 막 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는 매주를 한다. 경매는 매달 떨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 공매 좋은 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예로 상가 10억이다. 경기 안 좋다. 8억, 7억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그렇게 못 내놔요. 그럼 경매는 가감을 떠나피죠. 한다면 지나면 10억, 8억, 6억 4천, 5억 천, 넉 달만 지나면 쫙 반값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제 매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법적 절차에서 그냥 체감을, 저감을 씌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10% 거는 것은 경매나 공매나 똑같아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공매도 매각 예정 가격 10% 거는 것은 그 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나 무슨 말이겠죠?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나 최저 매각 가격의 10%. 문구가 법원하고 공매하고 조금 틀리지만은 내용은 같다 이 말입니다. 10% 내시면 되겠다. 보통 자기합 수표를 준비하죠. 10% 준비해서 하면 되고, 공매는 인터넷 입찰한다 그죠? 10% 정도 입찰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분 경매다, 지분 공매다 이럴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냐? 경매는 돼요. 경매도 되고 공매도 다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다 되는데 방법이 달라요. 경매는 법정에서 집행관의 입찰 종결 선언 시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통 경매가 한 20개, 30개 낙찰되죠. 하루에. 낙찰되면은 그때 자기 사건으로 있을 거예요. 사건으로. 예를 들어 형님 지분이 경매됐어요. 그런데 이제 4차에서 팔리더라 이러면은 형님 지분을 부를 때 그때 퍼뜩 손을 들어야 돼. 그죠? 손을 들고 잠깐 이래가지고 형님 지분이 지금 경매된 낙찰이 됐는데 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인데 공유자로서 우수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오케이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 해주는데 우리 공매는 법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가 이제 예로 형님 지분이 이제 팔려서 5차에서 예로 1억짜리가 한 5,700에 팔렸어요. 두 명이 들어왔어요. 5,400, 5,700 들어오면은 동생이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그런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있죠. 공매는 월화수 마감하죠. 목요일날 개찰하죠. 그러면 금요일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지역본부에 가서 공유자 우수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금요일날 영업시간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통상 금요일날 한 17시까지는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동생이 목요일날 발표가 되면은 그죠? 결과를 알고 그 뒷날 가야 되지. 월요일 가시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문구가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전까지. 이러니까 일요일까지 해면 되는데 토요일은 쉬니까 여러분 실무는 금요일날 6시 이전에는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6시면 또 늦을 수가 있으니까 실무는 금요일날 5시까지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 된다. 동생이 아시겠죠? 형님 지분이 상속받은 형님 지분이 낙찰되었으니까 상속받은 그 동생이 내가 그 가게에 5,700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차순 매신고.
2등 돼버렸어. 아차 해가지고 2등 됐는데 2등 된 사람이 1등이 한 달 뒤에 잔금을 안 칠 때 내가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차순위 신고 자격입니다. 그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어요. 있는데 경매는 아까 우리 공유자 우수매수처럼요, 법정에서 합니다. 법정에서 공유자 우수매수도 하고 차순위 매수신고도 법정에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사건번호 부를 때 차순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퍼뜩 잠깐 이래가지고 내가 2등 됐는데 1등 된 사람이 이제 한 달 뒤에 잔금 안 되면 내가 써낸 금액 하겠다. 그럼 차순위매 신고 자격은 그게요. 자격은 낙찰 금액에서 예로 2억짜리가 1억 낙찰됐어요. 1억 들였어요. 근데 내가 1억 2천 쓰였는데 그 낙찰 금액 1억 2천에서 입찰 보증금이 1억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1억 2천 1,000만 원, 1억 1,000 이상 쓴 사람. 그럼 1억 1,100 쓴 사람은 2등 된 사람은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 거고 1억 900 쓴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자격이 이해가시죠? 2억짜리가 1억 떨였는데 1억 2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1천 쓴 사람이 있고 1억 900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1억 2천이니까 1억 2천 빼기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까? 빼면 1억 1천이니까 1억 1,100은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고 1억 900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매는 법정에서 빨랑빨랑 결정하면 되겠고 2등 떨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공매는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도 목요일날 개찰되는 거 보고 금요일날 마감 시간 전까지 빨랑빨랑 가서 차순위 매수하겠다 이러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가서 자산관리공사 합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어디드냐?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어요. SDS 본사 2층에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고 지역별로 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 가서 직접 방문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계, 이 저당권부 채권과 상계는 경매는 가능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상계가 1번 건전한 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3억짜리인데 내가 전세를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을 잘 받아놨어요. 받아놨고 또 경매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억짜리인데 이게 3억에서 2억 4천에 떨어지고 또 1억 한 8천원 떨어버렸어요. 그 욕심이 나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래가지고 2억짜리 세입자가 2억 2천에 들어가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억 2천에 낙찰이 또 돼버렸어요. 2억 2천에 되었을 때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2,200만원 10% 내고 한 달 뒤에 90% 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제가 2억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 90% 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땡땡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막 2억 2천이니까 네가 어차피 네가 2억 받아갈 거니까 2천만 원만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럼 먼저 간단하니까 거기 상계인데, 상계는 경매는 가능해요. 하는데 공매는 이 상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법을 바꿔야 되는데, 왜 바꿔야 되느냐? 옛날에는 배분 요구 종결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그 낙찰되고 우리 경매 같은 뭐 배당기일까지 요거 배분 요구를 하면 됐어요. 예로 세입자나 임금 채권자가 하면 되는데 요거를 공매 매각 결정일 이전으로, 그러니까 보통 공매되고 두세 달 만에 전부 다 배분 요구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매처럼 바꿨기 때문에 요놈도 예로 채권 요구가 픽스가 되니까, 확정이 되니까 채권 상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도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여기 상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공매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어렵죠, 그죠? 2억, 그러면 공매를 잘 몰라갖고, 경매처럼 그리고 생각하고, 좋다. 3억에서 2억 이하 떨어지니까 내가 2억 2천 합차 받는다. 그러면 이제 10%는 준비할 수 있겠죠. 준비하는데, 2억 2천을 다 내라. 한 달 뒤에. 네가 100% 채하고, 한 달 뒤에 2억 또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입자 돈이 없으니까. 그만 2천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상계가 안 되고 있어요. 요거를 빨리 그 자산관리공사나 요 관계 부처에서 빨리 법원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죠? 법원처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로 세입자가 낙찰 받아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상계 신청해야 되죠. 그거는 낙찰이 되면은 일주일 이내 상계를 위해서 차입지급 신고서를 7일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하면은 상계 처리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난 낙찰 받은 세입자 낙찰대가 1등 됐다. 그러면은, 됐으면은, 일주일 이내 채권 상계 신고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차입 지급 신고서 뭐 둘 중에 하나 내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내시면은 법원은 알아봅니다. 이건 상계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 말이다. 그죠? 서류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1번 건저당권자도 많이 해요.
채권 상계 신청. 왜냐 하면은 쭉 떨어졌어요. 지 설정보다 더 떨어지라 그래. 그러면 지가 설정 금액에 오면 낙찰 받아봅니다. 받아가지고 그만 소유자로 건저당권자에서 소유자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게 상계 신청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겠죠.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가 뭐 예로 2억짜리인데 1억 설정해갖고 돈을 빌려주는데 5천까지 떨어지죠. 그럼 5천 받고 끝내는 게 좋느냐? 안 그러면 뭐 1억 이하 떨어지면은 그만 적당히 1억에 낙찰 받고 상계 신청해서 소유자로 건적 가는 게 좋느냐? 그거는 이제 보통 그래서 건저당권자 또는 선순위 세입자들, 배당받을 세입자들 그런 사람들이 상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 그 다음 매각길. 매각길은 이제 일주일 뒤에, 경매는 일주일 이내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매는 월화수 인터넷 하고, 그죠? 보통 인터넷 하고 다음날 목요일날 개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매각결정 통지가 출력돼요. 그래서 뭐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죠? 보통 일주일 뒤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치하 취소. 경매 치하는요, 이게 이제 낙찰이 되기 전이면은 간단해요. 경매 넣은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다, 치하야 되겠다, 너무 많이 떨어지네, 치하하면 됩니다. 되는데 낙찰자가 있으면 어떠냐? 이제 조금 어려워요. 낙찰자가 있으면은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조금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1등인 사람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경매 치하 동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받기 힘들어요. 이게 낙찰 받은 사람이 동의서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해준다 해도 계획을 요구해 비니까 안 되죠. 뭐 그럴 때는 거꾸로 건저당권 설정 가지고 경매되는데 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제목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래 가지고 낙찰자가 장음 넣기 전에 빨랑빨랑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 다툼이 시간 다툼. 그래서 빨리빨리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래 가지고 그때 첨부 서류가 건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고 사법보장을 보고 이게 그냥 설정계약서 가지고 경매가 됐는데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원인이 없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경매를 이제 취하를 해준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제 강제경매는 또 틀립니다. 강제경매는 뭐냐면은 주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건데 주로 이런 거예요. 저한테 오는 손님이랍니다. 아파트 낙찰 대표죠. 그러면 아집에 쫓아옵니다. 물어보면요.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 카드를 신한카드를 내가 1,000만 원을 썼는데 루피동 산다고 뭐 이라고 썼는데 이게 여차가 돼가지고 뭐 이자가 한 200만 원 밀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니 지금 내가 경매를 오늘 또 낙찰이 돼버렸죠. 돼버렸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알리시 알면은 막 자기는 맞은다 그냥 맞아. 그래서 이걸 빨리 무마치게 누구 짜면 됩니까? 그러면 낙찰자가 장롱하면 안 되죠. 그 낙찰 받고 나면은 7일, 7일, 14일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잔금을 내가 빨리 내고 싶어도 자 임명서 받았어요. 돈을 빨리 내고 싶어도 금이 나와. 그러면은 15일 내에 돈을 넣거든요. 15, 30원 내니까 15일이 되기 전에 14일까지 빨리빨리 써줘야 뭐 해야 되느냐. 내 물어봅니다. 자, 1,000만 원 하고 아마 연체자 200만 원, 200만 원 하고 경매비용 한 200만 원 뒀다 하면 1,400이죠. 또 그러고 저자 1,000만 원 이자 200만 원, 경매비용 200만 원, 1,400, 법무사 비용 100만 원, 1,500. 자, 뭐 1,500이 준비되냐 내일까지. 웃자겠습니까? 막 달러를 해도 빌려와야지. 아직도 쫓겨날 바인데. 그래서 1,500 내일 꼭 온대요. 그럼 법무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같이 하라. 그럼 법무사는 100% 공탁을 합니다. 집행비용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공탁을 시키고 그 시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변제정수죠. 변제 다 갚았다 이래가지고 변제정서를 첨부를 해서 민사신청가에 수원에 청구이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이소 다 갚았습니다. 이런 이의를 합니다. 청구이의소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결정 신청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차원법원에서 경매대시켜 차원법원에 계장이 또 장받으면 안 되거든. 15일 뒤에 받으면 안 되니까 강제집행을 정지 결정 신청하면은 여기 시간 걸립니다. 이게 한 5일씩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요거를 빨리 받아내야 돼. 받아내고 차원의 경매장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주면서 강제집행 정지다 이러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제집행이 취소가 안 되고요. 일단 수도됩니다. 수도 정지 정지 수도 있죠. 수도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일단은 돈을 다 받으니까 경매 뭐 신청한 사람도 집행권원에서 경매된 게 1,200 다 받았잖아요. 저거는 다 받았으니까 집행비용까지 400 다 받아냈으니까 경매는 끝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강제 경매는 필요한데 요게 실무상 말은 쉬운데 이게 시간 다툼이니까 빨랑빨랑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낙찰이 되면은 그날부터 서둘러 가지고 그 뒷날에 법무사가 수원에 법원에 쫓아 올라가서 청구의 소 신청도 하고 변제 증서를 가지고 와서 첨부해서 신청도 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게 한 5월 일주 뒤에 날라와요. 오면은 요거를 이제 민사실까지 내는데 요 기간이 낙찰받고 일단은 14일 이내에 빨리빨리 서둘러야겠다. 왜냐 그러면은 15일 돼서 낙찰자가 장문 팍 뭐 끝납이거든요. 우리 경매나 공매나 낙찰받고 장문 딱 넣기는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으니까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빨랑빨랑 시간 다툽니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러면 공매는 어떻게 하냐? 공매를 취소할 수 있느냐? 자, 공매는 이름이 많아요. 건강보험에 500만원 안 냈어요. 건강보험료. 그러면 보통 건강보험 안 내면은 이 공매가 잘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죠. 사림동에 우리 창원대학교 옆에 이제 근린주택인데 5억짜리가 2억 5천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은 건강보험 500만원 안 내갖고 이제 이 소유자는 쉽게 생각한다. 건강보험 500만원 내지? 이렇게 하고 이제 놔둔 게 공매는 또 매주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진 게 반 떨어지는 거는 사주마 뭐 한 달 만에 반 떨어집니다. 그 속도는 몰라는 게 경매처럼 저거 팔려고 뭐 좀 몇 분 떨어야 되겠나? 그러면 뭐 몇 달 지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덜로 한 달 만에 고마 절반 떨어지게 낙찰 탁 받았어요. 2억 5천에 탁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아이고 낙찰된 거를 알았죠. 그날 뭐 낙찰된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낙찰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매각 결정이 돼버리죠.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낙찰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지가 백날 건강보험 500만원 갚아도 취소가 안 됩니다. 공매 취소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낙찰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동의서를 해줍니까, 낙찰자가? 낙찰자 동의서 안 해줍니다. 그 동의서 들어가기에는 1억 달래, 1억. 그 5억짜리 2억을 떨었는데 낙찰됐는데 내가 황경인 경매 전문하고 이거 배우려고 내가 뭐 재수 3수까지 하면서 내가 배웠는데 잠도 안 자고 배웠는데 공짜 안 된다. 하여튼 1억 내라. 뭐 그러면 내가 동의서 해줄게. 이래 됩니다. 그럼 뭐 채압비라 하면 소유자가 채하라 하면은 5억짜리 집이 2억 5천 나가 앞이잖아요. 그럼 장문병 끝납니다. 이거 게임은.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 이렇게 됩니까? 좀 깎아도 반띵하자. 뭐 좌우정한 뭐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지금 해. 이게 지금 악법입니다. 악법인데 여기 보면 나죠.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결정을 한 후에 매수인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 여기 써놨죠.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전부 다 완납하고 매각 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하겠다. 이래 있어요. 이게 아주 더러운 악법입니다. 우리 악법도 법은 법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폐지할 필요가 있어요. 요처럼 잔금 넣기 전이라 하면은 낙찰자 잔금 안 넣죠. 넣기 전이라 하면은 좀 소유자 입장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낙찰자 편으로 해놨어요. 이걸 요거를 소유자 편에서 잔금 넣기 전이라 하면은 동의서를 안 받아도 그죠? 원인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냥 공매를 취소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를 우리 이제 우리 김영계 씨가 빨리 석사 논문에 넣어가지고 요 조항을 공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넣으셔도 뭐 될 것 같은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봅니다. 불법 정치는 입에 했죠. 입에 했죠. 입에 했는데, 그래서 법이 조금 악법이니까 너무 낙찰자 위주고, 소유자를 무시해버렸으니까 이거를 소유자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합니다. 저를 국회 보내주면 바로 요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할 게 많아요. 공매 보면 아직까지. 자, 예. 그 다음에, 자, 막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는. 납부하기 전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매 공매가 경합이 돼가지고 한 물건이 건주당은 은행에서 법원에 닦아졌고 세무서는 또 압류해가지고 자산관공서 어렵히고 똑같은 아파트가 두 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로 낙찰이 먼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로 공매에서 낙찰 먼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매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잔금은 누가 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로 둘이 다가 낙찰이 됐어요. 됐는데 낙찰자가 경매에서 먼저 닦아 넣어버렸어. 넣어버리면은 공매는 자 납부하기 전에 공매에서 낙찰자가 납부하기 전에 법원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본에 납부하면은 공매를 취소한다 이 말이죠. 맞는 얘기죠. 경매도 마찬가지.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돈을 넣어버렸어요. 잔금을. 그러면은 아무리 경매를 빨리 낙찰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금을 누가 먼저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법에 보면은
잔대금을 넣으면은 경매나 공매나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다. 등기를 아직 안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으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 말입니다. 낙찰이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금을 누가 넣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빨랑빨랑 낙찰이 되면은 경공매가 진행되는 가끔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자금을 누가 넣어야 되겠다 따지보고 그죠? 넣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남을 가망이 없을 때 경매를 취소합니까? 취소합니다. 이게 이제 1순위가 경매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2억짜리에 1억에 원금이 있고 2천만원 1억 이전 설정한 신한은행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2순위로 돈을 한 5천 7천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경매가 되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2순위가 경매 신청할 수가 있죠. 가끔은 은행에서 신청하면은 그거는 끝까지 잘 진행되는데 2순위가 신청하면은 은행에 하고 원금하고 이자가 1억 2천까지 받으라고 딱 설정해놨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1억 6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9천에까지 떨어져버리면은 법원에 진행 안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2순위가 경매 넣었네. 남을 게 물게 없네 당신이. 그러면 경매를 고마 취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물건은 백날 이런 답사관 해봤자 그거는 진행이 잘 안 돼요. 낙찰돼도 낙찰이 불허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진행이 안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보통 연락 오죠. 법원에서 여기 2순위 경매 넣은 사람한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이 원금하고 지금 한 1억 2천 되니까 1억 2천 500 정도 살라고 하면은 내가 경매해 줄게. 이거 좀 남은 게 있으니까. 그래 매수 통지서가 옵니다. 매수 통지를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 10% 걸고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진행시켜 주는데 뭐 2억짜리가 1억 2천까지 은행에 막 버대고 있는데 2순위가 뭐 뒤에서 막 김민호 어떻게 해서 7천이고 8천 떨인데 계속 진행시키냐 그건 안 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공매도 마찬가지 막 많이 떨어지면은 진행을 잘 안 할 겁니다. 중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한 요거는 보통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일하는 이 문구 좀 어려운데 실무는 보통 낙찰 받고 한 35일쯤 뒤 되면은 잔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매각 결정 확정일 이야기는 자 낙찰됐어요. 일주일 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가 없으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14일째입니다. 14일째. 그때부터 일어나는 그게 최소 14일 플러스 1월 14일 이내에 잔금 납부를 정해라 이 말입니다. 법원 이야기는. 근데 실무는 보통 뭐 한 35일 정도 늦으면 한 40일 정도 시간 주더라고요. 시간 주고 잔금을 넣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다음 너가내모면 너가내모 여러 35일 준다 안 내서 그러면은 땡겨내는 건 상관없죠. 땡겨내는 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너가내면은 미납이 돼버리면은 다시 재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아마 그때 3일 전까지 다음 차서에 3일 전까지 연체자를 내시면 되는데 이게 연체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25% 20% 하다가 또 15%까지 갔다가 이게 15%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12%까지 지금 판결문도 그렇습니다. 소송촉진 특례법에 보면은 연 12%까지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너가 내면은 연체자를 문다, 지연이자를 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는 매각 결정이 완료되죠. 되고 나면은 3천만원 이상은 30일 정도 시간 줍니다. 시간 주고 3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30일 7일 단서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혹시 너가 낼 때 어떠느냐 너가 내도 됩니다. 예로 영업일수로 10일인데 예로 이렇습니다. 이게 예로 2017년 4월 3일이다. 대부 납부기한이 3월 3일에 이제 낙찰이 돼갖고 4월 3일이다. 그러면 그때 안 냈다 그러면은 4월 14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법원처럼 지연이자 연 12% 부담이 없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한을 진행할 때는 공매 전문가들이 옵니다. 고수들이 와가지고 팀장님 요 매수대금 납부기한에 대출 기표하지 마시고 이날에 최고기한 이날에 대출을 기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은 예로 대출을 한 1억 받으면은 1일 정도 텀이 있죠. 그러면 이자를 안 내야 되나 대주자를 안 내야 되니까 이날까지 내야 되는데 예로 신문은 이날까지 내셔도 돼요. 그럼 그것도 내면 큰일 납니다. 15일 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13일 정도 냅니다. 보통은 납부기한 지나고 한 13일 정도 내시면 된다. 막 그래 내도 12%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공매는. 자 그 다음에 너가 낸다 아까 얘기했죠. 너가 내면은
연 12% 이자 부담을 좀 하시겠다. 경매는 공매는 아까 이제 12일 정도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요거는 이 날짜는요. 이 날짜는 우리 매각결정 통지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거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날까지 내라 해놨고 못 낼 때는 이날까지 내라 이래 놨어요. 그럼 이날까지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을 안 내면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그죠?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이 안 들어오면 법은 다시 날짜 정하죠. 그때 이제 3일 내는데 실무는 내일 그러면 다시 경매가 된 날인데 하루 전에 돈을 가왔다. 이자까지 가와서 받아줍니다. 왜냐 그러면은 재매각기일을 또 한 달 늦춰 봅니다. 직권을 늦춰갖고 막 3일 가면 한 달 1일 됐죠. 그래서 막 그럼 공매는 어찌 되냐? 공매는 이제 다른 건 없죠. 그만 10일 정도, 영업일수가 10일인데 토요일 당일 10일 되는 거예요. 10일 정도 보너스 기간이 있는데 그 뒤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넣으면 공매가 취소됩니다. 안 된다. 그죠? 매수 대금 납부 최고일까지 내면 됩니다. 자, 잔대금 불납 시 전 매수인의 입찰 보증금이에요. 입찰 보증금. 입찰. 자, 예로 2억짜리 한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못 냈어요. 그 사람이 또 안 내다 보니까 자꾸 또 떨어져. 6천까지 떨어져버렸어요. 그럼 그때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배우자는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미납된 사람은 제 매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낙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낙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은 한 분 미납된 사람하고 채무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입장하면서 우리 공매는 이 인터넷이니까 미납해갖고 다음에 자꾸 떨어지더라 10% 띄었어요. 그때 매수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잔대금 불납에 따른 입찰 보증금 처리. 잔대금 안 됐어요. 그럼 입찰 보증금 10% 떼난 것은 배당 재단에, 배분 재단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좋아하죠. 10% 띄가고 자꾸 들어오면 쌓이니까 건전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방법은 민사집행법 88조, 국세징수법 81조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도장이 찍히고 인감이 첨부된 명도 확인서 필요해요. 공매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이게 해준다 말입니다. 단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그래서 보통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들은 낙찰되고 배당을 소액보증금 받든지 자주 받는 사람은 낙찰자의 공실 확인서,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명도 확인서를 먼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면 안 됩니다. 먼저 해주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공실 딱 된 거 보고 키 받고 관리비 냈는가 다 물어보고, 그죠? 관리비 다 냈는지 또 태그도 하라 하고 공실된 걸 확인하고 키도 받고 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 줘야 되는데 미리 주면은 잘 안 나가요. 그 지난번에 우리 분의 수강생이 미리 줘가지고 한 1년 껐어요. 공매를 아주 호이 났어요. 그럼 관리비도 막 1년 꺼갖고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미리 주는 건 안 됩니다. 공실 확인서 그런 거는 키를 딱 받고 딱 훑어보고 물 잘 나오는 거 한번 틀어보고 이래갖고 이제 관리비도 정산했습니까? 이런 걸 보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기수도 가스 다 냈는가 알아보고 그때 주는 겁니다. 바타제로. 아시겠죠? 그래 줘야 되지. 덜렁덜렁 미리 주고 나중에 내 1,500만원 소액보증 받아보면 나갈게. 그렇게 뭐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명당에서 받고 주는 걸로 대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느냐. 자, 낙찰됐어요. 임차인이 5명 후순위라 임노민영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소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데 경매 기록을 열람도 하고 복사할 수 있냐. 경매나 공매나 할 수 있다 봅니다. 두 개 다 다른 건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1등인 사람이 경매 기록을 열람을 복사하러 가면은 계장들이 보통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좀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낙찰자예요? 안 됩니다. 이런다고. 예? 이러면은 잔금을 내야 볼 수 있지. 기록을 열람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하지. 이런다고. 제가 경남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출강을 지금 7년째 했고 책을 3개나 써냈고, 그죠? 부동산 우리 대법원 예규에서 대법원 예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있죠? 그럼 예규 칸이 있습니다. 판례 말고 오른쪽에 그거 들어가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좀 딱 치면 나와요. 그 53조에 보면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는 이항의 범위는 1호 말고 2호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할 수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불구하고 몰라서 안 된다 그런 건지 낙찰자는 안 된다 그런 건지 잔금을 했는지 알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참. 그죠? 모르면 어쩝니까? 아 그래요? 잔금을 본다고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가야지 뭐. 나는 알죠. 저 계장님 대법원 예규에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낙서하지 마시고 잘 보고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행에 여러분 신한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서비스가 그죠? 정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뭐 낙찰자가 기록 여러 하는 수 없다.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됐어요. 요청이 됐어요. 민사집행 실무제요.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매장이 있으면은 그래서 보통 가죠. 수강생들이 이제 가갖고 이제 복사 열려면 안 돼. 원장님은 된다 했는데 안 된다 하는데 뭐 알았다. 찍어줍니다. 찍어갖고 내 카톡에 봤지. 그 개당 이만밥에 딱 보여주라 눈앞에 뭐라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고 미안하다 그거 막 이랍니다. 동사무소 그래. 동사무소도 전임시대 일람을 뛰러 가면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죠.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니까. 그래서 또 전화 옵니다. 아 원장님은 동사무소 가면 경매 참가자는 그 전입시대 일람 내역을 발급이 된다 했는데 뭐 안 된다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됩니까? 이랍니다. 알았어.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들어가서 시행규칙에 제가 그 경매 참가자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걸 꼭 지어갖고 야 카톡에 보냈지. 그거 비주라 뭐라 그런 거. 아이고 이제 또 해오더라고. 알겠죠? 그런 게 이제 가끔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업무가 몰라서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허술하는 거는 참 그죠? 뭐 낙찰자는 안 된다 그거 잔금 된다 그거 이상한 허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막 좀 패면 좋겠어요. 하여튼 공매도 서류 열람 복사가 된다 알고 보면 됩니다. 낙찰자도 할 수 있다 알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계산서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넣었죠. 100% 들어왔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는데 그때 건전한 세입자들한테 다시 연체자까지 있으면은 이제 포함해서 채권 계산서를 내랍니다. 그럼 채권 계산서는 보통 경매되고 한번 내랍니다. 문자 와요. 저 공문이 오죠. 채권을 망가 신고해라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낙찰되고 잔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잔금이 들어오면 한 달 뒤죠. 4주 이내에 배당기일이니까 한 달 조금 되기 전에 배당기일이 정되면서 미리 옵니다. 그때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딱 꺼내야 되니까 배당 날짜에 쭈르륵 다 답을 잡아야 되니까 다시 연락 오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사채로 1순위 건전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혹시 제출 안 했다 하더라도 막 건전한 건에 준하는 금액은 공탁은 해줄 겁니다. 배당은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나 공매나 채권 계산서를 채권자가 다시 한번 쓰면 되겠다. 그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가 열람되는가? 경매는 3일 전부터 열람이 됩니다. 공매는 7일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3일 이전부터 미리 물어보고, 그죠? 미리 물어보고 내가 소액 보전금이 1,500 배당이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지. 배당날 가면 좀 어려워요. 배당이 안 됐어. 왜 안 되냐 했더니 은행에서 이해해갖고 가장임차에다 해갖고 이제 배당 해주지 말라는 게 법원에서도 뭐 묻고 맞으니까 그만 배당이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3일 전부터 7일 전부터 공매는 미리 알아보고 내가 배당 받는 거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서울에서 배당기를 갔는데 제로래 없대. 1순위 전세권 없을 때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했는데 없더라.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취득세가 그 법이 되나니까 취득세가 아마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수가 처음 경매하다 보기에는 여기 다 따라붙는 거야. 그렇게 다 가지 않겠네. 직계 없지. 당연히 없지. 7천만 원 전세권 없을 때 그 자기 딸내미, 동기놈 딸내미가 이제 1순위 하는데 그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물어봤으면 내가 답을 줄 건데 알아보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열람을 복사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배당날 오후 2시에 가서 뭐 본격에 배당표 뻥 되어 있어. 그럼 손 들고 배당 하겠다. 그럼 왜 합니까? 하면 내용 알아야 배당이 할 거답니까? 이랬으면 안 됐는데 제로가 됐는데 나는 1순위 건당 거냐고 취득세라 하는 것은 예로 내가 400여 400여에 100만 원만 이게
먼저 떼가는 게 맞는 거지. 왜 그 전국에 있는 뭐 500개나 되는 거, 그걸 전부 다 요도 몰아갖고 내한테 맡기노. 내한테 먼저 떼가는 거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여의를 하면 되죠. 되는데, 그래서, 3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미리미리 물어보고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의 배당.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여러 판결문가 있어요. 돈 도락했어요. 낙찰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길 이전에 신고한 사람만 깨준다. 이거죠. 신고하는 사람은 안 깨줍니다. 그죠? 신고해 당연히 되겠죠. 경매나 공매나 다 마찬가지. 배당이 하면 됩니다. 소액보증금 1,500 안 줬어. 분견에 왜 낙하니까 가장님 차이라고. 그럴 때는 자기가 배당 일을 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배당 일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7일 이내에 배당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제기하고 소송 제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1,500만 원의 공탁이 돼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성소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당 일을 하고 뭐 했나고요? 7일 이내에 배당이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경매기자한테 제출한다. 이게 중요해요. 안 하면은 8일 되면은 1,500만 원의 공탁된 게 은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공매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에 대한 이 제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매도 경매처럼 이 배분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경락잔금 대출 받는 사람은 자기가 나홀로 등기를 못합니다. 그거는 은행에 법무사가 하니까 그거 맡겨야 되겠고, 경공매나 마찬가지고,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대출 받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등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은행에서 선보수가 발행되어 나오고, 그 돈하고 여러분이 잔금하고 합치게해서 잔금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 맡깁니다. 그 여러분 하시는 거고, 그냥 이제 조그마한 거, 농지 낙찰 2천만 원 받았다, 이런 건 여러분 하시면 돼.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하고요. 요거는 우리 경공매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압류재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되고, 낙찰받았고, 허가를 안 받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팔아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토지 가구의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누가 붙이겠다. 그럼 붙이고 바로 뒷날 또 팔아도 됩니다. 허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 요것처럼 우리 경매도 농지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불필요한 것처럼 농지 낙찰도 농지증을 후퇴여 꼭 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내도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뭐 농사 안 지으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연 20% 물리거든요. 그거 물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있겠나 싶습니다. 자,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경매는 있고 공매는 없어요. 이게 제일 들었습니다. 경매는 선순위 세입자 빼고 진정한 유치권자 그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인도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잔금 치르죠. 잔금 치르고 후순위가 10명 있어. 상관없어요. 그냥 잔금 치르고 법원에다가 인도명 신청을 10명을 앞으로 해버리면은 3일 이내에 결정 내랍니다. 판사님이. 결정 내라, 사법부장 결정 내려주죠. 내려오고, 아니, 판사님이 결정 내리고, 바로 인도명 결정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쯤 되면은, 그 세입자도 받고, 나도 받고, 인도명 결정 받아요. 그럼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결정 받는데,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니까, 여러, 뱉자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명령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면은, 뭐, 4,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로, 경매는 인도명 제도가 있으니까 뱉자라 그러면은 알았다 한 200만원 줄게 아파트 200, 300 주면 떡어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집행관 주도 뭐 200만원 주면 거의 뭐 해결돼 비니까 안 한다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집행관 줄게 그럼 신청하면 되죠. 되는데 공매는 뱉자라 그러면 소송해야 되니까 소송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 이게 아마 4개월 6개월 걸린다고. 그러면은 경매는 2, 300 하면 공매는 한 3, 400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조금 여유있게. 자, 그 다음에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이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가 경공매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 안 된 사람들 있어요. 거의 95%가 등록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매수신 대리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권리분석 3당 수수료 50만원 그것만 받아주세요. 매수신청 대리를 하시는 분은 감정가에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감정가 1%까지 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냥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는 예를 다가구주택에 예상 배당표 뭐 이리 쭉 설명하면서 50만원 돌아가면 되는데 법원에 등록 안 됐으니까 50만원 뭐하는데 법원에 등록된 사람은
권리분석 상담소득 50만원 플러스 감정가격의 한 1% 정도. 예로 감정가가 5개닷컴 한 500만원 정도는 플러스 받을 수 있어요. 550만원. 막 그리 받는다 보면 됩니다. 자, 공동입찰하겠다. 부부가 공동 아파트에 공동 입찰하겠다. 가능하죠? 공동 부부 명의로 공동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기일입찰표를 쓰고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2장이 더 필요해요. 양식은 법정에 있습니다. 가면 이제 설장이 필요하죠. 설장. 그러면 전쟁에 보면 자 신분증, 도장, 그죠? 신분증, 도장, 10% 입찰 보증금 하고 그 다음에 기일입찰표 보통 쓰고 보통 그러잖아. 90%는. 근데 부부간에 하려고 하면은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요. 뭐냐 그러면은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2장을 더 내야 된다 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자, 이 양식입니다. 양식.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 목록. 그죠? 목록에는 남편 2분의 1, 내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2분의 1씩 쓴다. 안 쓸 때는 2분의 1씩을 그만 밥입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 신문에 매각 공고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1순위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임차인들, 사업자 등록 임차인이 될 때는 그 임차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경공매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1번 주로 1번 건여당이죠. 1번 건여당이 한 90% 될 것 같은데 1번 건여당금보다 먼저 전입이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 전입자가 아니고 진짜 세입자, 선순위 입장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건 아차하면은 여러분이 별도로 추가 부담해야 돼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경매나 공매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구가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공매는 주거용 건물의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압류된 사람 등등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런 사람은 대항력 임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경매나 공매나 문구만 좀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죠? 그거는 참고로 내고 농지정도 내라 이 말이죠. 일주일 이내 내라. 공매는 잔금 치를 때 잘 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출. 경락자금 대출. 경매나 공매나 대출 받는 거는 똑같아요. 법인을 받아라, 개인을 받아라. 그동안에 대출 받는 데는 별 문제 없었고요. 이제 법정 가봅니다. 공매 안 하요? 그러면 경매 고수 20년 한 사람 물어보면 안 한대. 공매는 왜 나니까 대출이 안 된대. 대출 경락자금 대출인데 제가 진료할 때 뭐 한 80건 취급해 봤는데 무슨 대출이 안 돼. 그죠? 다 됩니다. 공매나 경매나 대출 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법인 받아라, 개인 받아라, 내용 비슷하죠. 요새는 이제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DSR 해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사안 비율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 따르는데 대출을 많이 줍니다. 지금 여기 이제 소득을 많이 따죠. 옛날에는 아파트 3개라도 끈끈이 대출이 있거든. 근데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별로 봅니다. 니는 대출이 얼마 있고 뭐가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 있고 이걸 따져가지고 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락자금대출에서는 올해 7월달부터는 저축은행까지 전부 다 DSR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금이 혹시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사진을 물어보고 대출 금액을 좀 물어보고 장기를 딱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지 아차하면은 10% 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동입찰 가능하죠. 두 사람 명의로 부부간에 아까 했다 그랬죠. 공동입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매에서 공동입찰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공사에 둘이 같이 가면 좋죠. 가서 자 입찰은 우리 공매니까 한 사람이 했죠. 예로 와이프가 전산을 잘하니까 집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했는데 수요일 5시까지 같이 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사실 입찰은 우리 마누라 혼자 했는데 이거 낙찰이 되면은 내하고 그 사람하고 2분의 1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나 저도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산을 넣을 때 단독 입찰이고 공동 입찰 그 칸이 있어요. 전산 입찰할 때. 그때 저는 다 공동 입찰로 점을 안 찍었어요. 안 찍고 그냥 입찰 본인 입찰 거기다가 점을 찍었거든. 그게 수요가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되고 전산 넣을 때 그때 공동 입찰 해가지고 배우자 인적사항까지 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그 사람이 수요일 날에 이제 갔을 때까지 영업시장까지 가서 신랑하고 같이 가서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주는데 처음에 전산 입력할 때 본인 입찰 이다 점을 꼭 찍어서 가고 공동입찰 안 찍었어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 요까지가 우리 그 공매에서 아주 경매와
공매에서 공매는 주로 압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비교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한 거는 이 근거법까지 넣어 비교한 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책에 찾아보면 내 것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인천에서도 전화 오고 아이고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경공매 비교를 멋지게 한 거는. 그래서 요거를 30 몇 가지 요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낙찰 받을 때 사고들하고 특기 뭡니까? 그냥 채권 상계는 공매 안 된다. 임도무 있는 제도가 공매 없다. 그죠? 그러면 대출은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거 다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한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